여러분, 13살짜리 한국 소년이 미국 로스쿨에 합격한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믿기 힘든 이 소식이 미국 법조계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년의 여동생이 로스쿨 합격 기록을 다시 깨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이 남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남매를 가르쳤던 미국 교수가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카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털어놓으려 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 교육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틀렸더군요. 누군가 한국 학생들 얘기만 꺼내도 똑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아이들은 암기만 한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부모들이 너무 심하게 밀어붙인다. 하루 종일 시험 공부만 하고 재미는 전혀 모른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곤 했죠. 참 끔찍한 교육 방식이야.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시험만 잘 볼 뿐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만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 교육이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9월의 화요일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학생 지원서들을 읽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리더니 학과 사무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좀 특이한 소식이 있어요. 13살 학생이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미소가 아니라 진짜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13살이 로스쿨 지원이라니. 불가능해요. 중학생들은 로스쿨 지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비디오 게임을 하고 숙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헌법이나 판례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건 분명 장난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누군가 장난 전화를 했거나 실수한 거야. 그런데 학과 직원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순간 제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어요. 교수님, 그 학생이 한국인이에요. 피터 박이라는 아이인데 오늘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교수님 사무실로 온답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호기심이나 설렘이 아니었어요. 대신 오래된 편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바로 이거야,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점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한국 부모가 분명히 불쌍한 자기 아이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서 13살짜리가 로스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그 아이가 불쌍하고 화가 났어요. 한국 부모들한테서 딱 예상되는 일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에 너무 집착해서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이 불쌍한 아이는 아마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5살 때부터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만 했겠지. 오전 내내 이 만남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법률 용어들을 외우도록 강요받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를 떠올렸죠. 그 아이 어머니에게 로스쿨은 중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살아야 한다는 설명도 연습해봤답니다. 3시가 되자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성급한 부모와 지친 아이와의 어려운 대화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불렀어요. 문이 열리자 제 온 세상이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검은 정장을 입은 어린 소년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지만 이 소년이 이 만남을 이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떠밀려 온 게 아니라 말이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교수님. 제 이름은 피터 박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의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말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그 아이의 존재감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즉시 알 수 있었답니다. 이 놀라운 13살 소년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 순간이 제 교수 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이야. 이 젊은 청년이 제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20년간 교수로 살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말이에요. 사무실 문가에 서 있는 피터 박을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머리가 하얘졌어요. 완벽하게 맞는 검은 정장을 입은 13살 소년이 제 대학원생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보이다니요. 편견들이 머릿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차분한 자신감에 뭔가 멈칫하게 되더군요. 피터는 제 책상 건너편 의자로 걸어가 완벽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근처에 조용히 서 계셨지만 이 만남을 이끄는 건 분명히 피터였어요. 부모에게 떠밀리거나 강요받는 게 아니었답니다. 이건 그 아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아이만의 순간이었고 그 아이의 발표였어요. 비싸 보이고 잘 정리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두툼한 파일을 꺼낼 때 보니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산만한 아이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준비였죠. 데이비드 교수님, 제가 왜 로스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피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죠. 좋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뭘 외워왔는지 한번 보자. 이 환상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자고. 그 아이가 뭘 보여주든 한국 부모들이 자기 아이 머릿속에 주입시킨 그럴듯한 속임수일 거라고 여전히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피터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자 제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나온 건 외운 사실들이나 연습한 연설이 아니었어요. 피터는 법학 원리를 수년간 공부한 사람의 깊이와 이해력으로 헌법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권력 균형, 시민권의 발전, 수백 년 된 법을 현대 세계에서 해석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어요. 문장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눈이 점점 커졌답니다. 이건 이해하지도 못하는 정보를 읊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피터는 복잡한 법률 개념들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존재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피터가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논하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내려진 판결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더군요. 각 판결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었고 법원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사려 깊은 비판을 제시했어요. 이런 수준의 최신 지식은 지속적인 독서와 진정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강제적인 공부가 아니라 말이죠. 최근 개인정보 권리 사건은 기술과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피터가 정리된 노트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법원의 안전 우려는 이해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해석이 너무 협소했다고 생각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이 아이가 제 2학년 법대생들도 어려워하는 법률 개념들을 논하고 있다뇨. 단순히 암기한 정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신중한 추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피터가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는 그 아이의 나이를 완전히 잊어버렸답니다. 논리가 수정처럼 명확했어요. 논증은 정교하고 탄탄했습니다. 지식은 역사적 판례부터 최첨단 법률 쟁점까지 모든 것을 다뤘어요. 인용하는 모든 게 정확했고 그 안에는 모든 연결이 의미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놀라운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말할 때 그 목소리에 담긴 열정이었거든요. 복잡한 헌법 문제를 논할 때 그 아이의 눈이 빛났어요. 이건 까다로운 부모들을 위해 연기하도록 강요받은 고통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법학 공부를 사랑하고 우리 법률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였어요. 발표를 시작한 지 25분이 지났을 때 제 위를 뒤틀리게 만드는 부끄러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제 모든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가혹한 공부 방법으로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힘을 얻었더군요. 한국 교육이 그 아이의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준 거였답니다. 피터가 마침내 파일을 닫고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충격에 빠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교수실이 달라 보였어요. 공기 자체가 바뀐 것 같았답니다. 이 놀라운 13살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죠. 교육에 대해, 학습에 대해, 젊은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피터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걸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히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그날 오후 피터와 어머니가 제 교수실을 떠난 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녁 내내 아파트를 걸어 다니며 그 놀라운 발표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30분 만에 산산조각 났는데 그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맞춰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피터 박은 우리 로스쿨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가슴속에 결의를 불태우며 대학교로 걸어갔어요. 결정을 내렸고 이제 동료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해야 했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했죠. 제가 제안하려는 것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사무실에 앉아 회의를 준비하는데 손에 땀이 났어요. 우리 학교 전체 역사상 18세 미만을 입학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제가 제안하려는 건 우리가 따라왔던 모든 전통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할 게 뻔했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모든 과의 교수들이 긴 나무 테이블 둘레에 앉아 있었는데 호기심과 함께 예상치 못한 회의에 소집된 것에 대해 약간 짜증이 난 표정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떤 이는 종이컵에 든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조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제가 피터의 이름을 언급하자 모두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13살 아이를 로스쿨에 입학시키자고요? 윌리엄스 교수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데이비드,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예요. 회의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들로 폭발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이들을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학업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데이비스 교수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잠재적 소송과 우리 학교 명성을 망칠 끔찍한 여론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마르티네스 교수는 우리가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대학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큰 소리로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앤더슨 교수의 것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교수진이었거든요. 40년간 법학을 가르쳐온 분이라 그가 말할 때면 다른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의 의견은 우리가 내리려는 모든 결정을 좌우할 수 있었답니다. 이건 교육 기회로 포장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칼처럼 회의실을 가로질렀죠. 13살 아이는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기본 과목들을 배워야 해요. 로스쿨은 아이의 정신을 짓밟을 강렬한 정신적 압박과 복잡한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한 조류처럼 온 회의실이 저를 반대하는 걸 느꼈어요. 이들은 피터를 해치려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심각한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똑똑하고 배려 깊은 교육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어제 제 교수실에서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피터의 눈에서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이나 샘물처럼 쏟아져 나온 정교한 법률 분석을 목격하지 못했답니다. 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는데 목이 마르고 따가웠어요. 의심과 걱정, 실망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제 친구이자 동료들이었어요. 수년간 함께 일하며 깊이 존경해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거친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려를 이해합니다. 목소리를 차분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6개월 전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했을 거예요. 저도 같은 편견과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피터의 놀라운 발표에 대해 말했어요. 헌법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숙련된 변호사의 기술과 통찰력으로 법률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저조차 감탄할 만한 지식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논했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의적인 표정에서 제 말이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영리한 암기 기술에 속고 있거나 성급한 부모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2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격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은 더 넓고 깊어졌어요.
어떤 교수들은 우리 학교 명성이 손상될까 걱정했고, 다른 이들은 아이의 소중한 어린 시절을 실험에 사용할 도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몇몇은 다른 미성년 지원자들을 끌어들일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닌지 궁금해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논증을 들으면서 제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이 제기하는 반대 의견 하나하나에 더 강해지고 더 확고해졌어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말할 때 피터 목소리에 담긴 진짜 설렘을 계속 떠올렸거든요. 제 시간과 과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신중하고 사려 깊게 발표를 준비했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복잡한 법률 개념을 배우는 것에 대해 보여준 진정한 열정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마침내 피터와 저 그리고 우리 학교 전체를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어요. 피터 박에게 이 기회를 주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회의실에 제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렸어요. 13살이 보통 로스쿨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특별한 13살이 이미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뒤따른 침묵이 무겁고 짙게 느껴졌어요. 어떤 교수들은 충격을 받고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화나고 배신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몇몇은 제 완고한 의지에 그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찬성이나 반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완전히 혼자 서는 것을 의미하죠.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라도 말이에요. 격렬한 교수 회의로부터 3주 후 피터는 공식적으로 우리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학생이 되었어요. 입학시키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답니다. 이 13살 소년이 과연 미국에서 가장 힘든 학업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피터의 첫 주 동안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건 어깨에 산을 짊어진 기분이었어요. 지나치는 모든 교수가 레이저 광선 같은 의문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동료들은 제가 오는 걸 보면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이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걱정스러운 대화를 속삭였답니다.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했어요. 피터가 망하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거였죠. 당당하게 걷고 자신 있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위가 아프도록 꼬여 있었어요. 제 커리어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떡하죠? 피터가 로스쿨의 압도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발표가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운 좋은 공연이었다면?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반갑지 않은 그림자처럼 매일 저를 괴롭혔답니다. 피터의 첫 몇 주는 지켜보기에 절대적으로 잔혹했어요. 로스쿨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성숙한 어른들을 도전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거든요. 수년간 공부 경험이 있는 25살들에게도 업무량이 압도적이에요. 학생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보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률 사례들을 읽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세세한 분석을 쓰고 어른들도 울게 만들 수 있는 강렬한 수업 토론을 준비한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피터는 주변이 혼돈으로 휘몰아치는 동안에도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학교에 도착하는 매일 아침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침대에서 기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도서관에 앉아있는 피터를 볼 수 있었거든요. 항상 구석에 같은 조용한 테이블을 선택했는데 머리보다 큰 두꺼운 법률 교과서들과 조심스러운 글씨로 가득한 손글씨 노트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하며 비틀거리는 동안 피터는 조직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완전히 통제된 모습이었답니다. 그래도 불안한 부모처럼 그 아이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어요. 교과서에서 법에 대해 읽는 것과 시험 기간 동안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피터 능력의 진짜 시험은 10월 중간고사 때 올 터였고 그 무서운 날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다가왔어요. 피터의 시험지를 채점하기 전날 밤 저녁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위가 뒤집기를 하는 환한 나비들로 가득한 것 같았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최악의 결과들을 생생한 디테일로 상상했어요. 그의 답이 혼란스럽고 유치하다면? 압박이 마침내 그의 자신감을 깨트렸다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해야 한다면? 다른 모든 학생들의 답안지를 끝낸 후 피터의 시험을 마지막에 채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재앙을 발견하게 될지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마침내 쌓인 답안지에서 그의 두꺼운 시험 책자를 꺼냈을 때 제 손이 실제로 강한 바람 속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고 정부 권력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극도로 복잡한 헌법 문제에 대한 그의 답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 하나하나에 제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의 답변은 단순히 맞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훌륭했답니다. 법률 분석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복잡한 법률 문제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이해했고 어떤 판사라도 감탄할 만한 놀라운 명확성으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거든요. 미친 듯이 다음 문제로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넘겼어요. 모든 답이 완벽했습니다. 13살 치고 단순히 좋거나 인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 기준으로도 진정으로 뛰어났어요. 피터는 수년간 법학을 공부한 제 대학원생 대부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의 성과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현직 변호사들보다 나았어요. 빨간 펜으로 그의 시험지 메뉴에 거대한 A+를 쓸 때 따뜻한 파도처럼 안도감과 놀라움에 믿을 수 없는 혼합이 저를 휩쓸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답니다. 제가 진정으로 역사적이고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한 번의 시험에서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나이와 학습 능력,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였답니다. 다음 날 제 헌법 수업에서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피터가 천천히 손을 들었거든요. 교실 전체가 그를 마치 외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빤히 쳐다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13살이 자신들의 고급 수업에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심지어 분개하고 있었는데 피터가 수업 토론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답니다. 피터가 정중하게 일어서서 제 턱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질문을 했어요. 1803년의 법원 추론이 현대 사건들에서 왜 그렇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최근 법원 판결들의 구체적인 모순점들을 지적하고 원래의 법률 원칙들이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유용한지 물었어요. 교실이 핀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 가장 뛰어난 3학년 학생들조차 그렇게 정교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피터는 교과서에서 암기한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법률 원칙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법원들이 새로운 상황에 그런 오래된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식의 실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있었답니다.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회의와 짜증에서 진정한 존경과 감탄으로 서서히 바뀌는 걸 지켜보면서 피터가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없이 중요한 무언가를 방금 증명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지능이나 지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열정과 헌신이 수년간의 경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심오한 통찰과 훌륭한 질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에서 나온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제 전체 교직 생활에서 느껴본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피터는 단순히 첫 번째 주요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기대를 뛰어넘었거든요. 그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입증되었고 인간 잠재력에 대한 제 이해가 영원히 바뀌었답니다. 인생을 바꾼 그 9월 오후 피터가 처음 제 사무실에 들어온 지 4년 반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아이가 놀라운 13살에서 더욱 특별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하지만 5월의 밝은 화요일 아침에 걸려온 그 전화는 그 무엇도 저를 준비시킬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모닝커피를 즐기며 학생들 과제를 읽고 있는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는 CNN 기자였어요.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 전체 커리어에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법률 저널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믿을 수 없고 역사를 만드는 뉴스에 대해 묻고 있었답니다. 피터 박이 17세 11개월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제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서지며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제 사무실 카펫에 퍼지는 갈색 웅덩이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답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일축됐던 이 천재적인 청년이 한 세기가 넘도록 서있던 기록을 방금 산산조각 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분 안에 더욱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전화가 또 울렸거든요. 피터의 여동생 소피아도 변호사 시험을 봐서 17세 8개월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신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빠의 갓 만들어진 기록을 깨트린 거죠. 놀란 기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연이은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은 13살이 로스쿨에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그 첫날로 돌아갔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잔혹한 편견들과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완전히 틀렸었는지 기억났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피터의 믿을 수 없는 성취만큼이나 극적으로 느껴졌어요. 피터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 4년 동안 저는 이전 커리어 전체보다 진정한 교육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 교육은 제가 어리석게 상상했던 가혹하고 창의성을 파괴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대신 아름답고 포괄적이며 사려 깊은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매혹시켰던 피터의 놀라운 공부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미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위해 밤새 벼락치기를 하는 동안 피터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헌신적인 운동선수처럼 매일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한 공부 계획표를 보여줬는데 모든 시간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목표가 그의 깔끔한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학습은 작은 돌 하나하나로 웅장한 성당을 짓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고 그 아이는 그 심오한 교훈을 완전히 마음에 새겼답니다. 하지만 수년간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피터 개인의 뛰어남과 성공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 로스쿨 전체 문화를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였거든요. 그는 한국식 스터디 그룹이라고 부르는 걸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적처럼 서로 경쟁하는 대신 팀원으로 함께 일하는 거였어요. 이런 협력적인 그룹들은 상호 지원과 공유 학습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 학교를 목조르는 경쟁의 장소에서 서로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진정한 학습자 공동체로 완전히 혁신시켰답니다. 결과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고 놀라웠어요. 우리 학교의 모든 과목 평균 성적이 극적으로 향상됐거든요. 학생들이 전보다 덜 스트레스 받고 더 동기부여된 것 같았어요. 교실과 복도의 분위기가 더 긍정적이고 격려적이며 지지적이 되었답니다. 다른 명문 로스쿨들이 우리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러 방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여러 대학이 피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박 여사에게 그런 뛰어난 자녀들을 키운 가족의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의 답은 아름답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심오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명문가라는 소중한 개념이 있다고 설명하시더군요. 여러 세대에 걸쳐 교육과 학습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돈이나 지위, 과시에 관한 게 아니라 지적 성장과 도덕적 발전,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지속적인 전통을 만드는 것에 관한 거랍니다. 그분은 자신들 가족이 단순히 평범한 한국 가족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배우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시사, 도덕적 질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족 토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과 함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 변화무쌍한 세월 동안 목격한 모든 것이 단순히 시험 준비나 좋은 성적을 위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교육 철학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피터네 같은 한국 가족들은 학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인격 개발, 가족 지원, 개인적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진정한 한국 교육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제 원래의 무지한 편견들이 더욱 깊이 부끄러워졌어요. 고정관념과 가정, 문화적 오해만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 전체를 일축하고 조롱했었거든요. 그 진정한 가치와 방법, 아름다운 기본 철학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에요. 한국 교육은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창의성과 어린 시절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학습을 위한 강한 기초를 쌓고 영원히 도움이 될 훌륭한 습관을 기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려 깊고 유능하며 배려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피터와 소피아의 역사적 성공 뒤에 숨겨진 비결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그것이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거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인의 이해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지혜를 기르고 강한 인격을 만들고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말이죠. 편견과 무지에서 이해와 깊은 존경으로 이어진 제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돌아보면 피터가 그 9월 날 제 교수실로 걸어 들어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교육에 대한 제 가정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보살핌, 진정한 학습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진짜 교육적 우수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거든요. 한국 교육이 제 전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스승들로부터 배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통찰은 종종 가장 놀라운 곳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교훈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